라이언은 태국에서 태국 변호사들과 그리고 태국 회계사를 고용해서 법률 회사 및 회계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태국 변호사에 대해서 또 썰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필요한 정보가 될 것 같았어요. 태국에서 변호사 면허를 받는 건 비교적 수월합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쬐끔만 노력하면 바로 땁니다. 4년제 법대 졸업하면 변호사 시험 치를 수 있는 자격이 생기죠. 그리고 태국 변호사 시험은 조금만 노력하면 합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법대만 졸업하게 되면 변호사 자격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태국에서 능력 있고 제대로 일하는 변호사 만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사무실의 변호사 N이죠. 착한 친구인데 변호사 자격 시험에서 이미 합격하고 석사 학위까지 받았지만 실제 실무 소송은 하지 못합니다. 법원 관련 서류 정리하면서 노동 허가증이나 체류 비자 업무 맡아서 하고 있죠. 자, 변호사를 잘못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실제 태국에서 일어난 그동안의 사건들을 보시면서 같이 느껴보실까요? 푸켓 교민, 영업이 한창 번성하던 시절에 풀빌라 40여 채를 짓습니다. 이 풀빌라에 대한 소유권 분쟁 소송을 당하게 되었는데요. 풀빌라를 지으면서 업자에게 건설 대금을 제대로 지불을 못한 겁니다. 재판 중에 법원의 조정으로 태국인 채권자에게 채무 이행을 해 나가는 조건으로 분쟁이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 재판으로 그동안 심신이 지쳐버린 이 교민 갑자기 암으로 사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들 하죠. 법원이나 경찰서 이거 가까이 안 하는 게 인생 정말 편하게 사는 거라고요. 라이언은 법원 경찰서 너무 자주 가는 거 보니까 인생 그다지 편한 거 아닌가 봅니다, 여러분. 채무자의 사망이란 것은 채무이행 중단 사유, 이 중요한 사실을 담당 태국 변호사는 법원에 신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채 풀빌라에 대한 막대한 재산의 소유권이 태국인 채권자에게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결과를 불러오는 거죠. 이것뿐이 아니었죠.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면 법원에서는 당연하게 퇴거 명령을 하게 되겠죠. 그 퇴거 명령 시에는, 퇴거 불이행 시에는 당신들이 체포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명시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점입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태국 변호사는 사망한 그 가족들에게 체포영장 나왔다, 빨리 도주해야 한다 하곤 도주 비용을 받습니다. 도주 비용 5만 바트를 받아내면서 푸켓 인근에 있는 라농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퇴거 명령시에 있는 체포영장이란 거, 퇴거를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효력이 상실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체포영장 철회시켰다라고 거짓말하면서 또 수만 바트 갈취합니다. 참 이 상실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죠. 그렇지만 어쩝니까? 태국 법률에 무지할 수밖에 없는 한국인들 그저 그러려니 당하기만 하였습니다. 이 썩을 놈의 변호사, 한국인 채무자가 사망하였다는 그 중요한 사실을 법원에 신고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다시 재개된 중요한 재판 일자에 진해 고향에 홍수가 났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재판에 출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변론을 못한 거죠. 피고 측 대리인이 참석을 하지 않았으니 소유권은 태국인 채권자에게로 자동 넘어가 버리고 가족들 쫓겨나 버렸습니다. 이 변호사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기까지 쳤고요. 무지 당했습니다. 엄청나게 당했습니다. 한때 태국에서는 비자 클리어 문제 때문에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3개월 태국에서 무비자 체류를 하다가 체류 기간이 다 되어가면 인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이 소위 비자럼. 그러면 다시 3개월 90일 비자를 줍니다. 한때는 비자 없는 태국 교민들이 자주 사용하던 방법인데요. 어느 날 태국 사회에서 문제가 크게 되어버립니다.
12살의 아이 강혜진. 라이언도 사실 정확한 병을 모르는 건데요, 허리청만증이라고 했습니다. 허리청만증을 앓고 있어서 비자만기가 다 되어 가는데 몸이 아파서 제대로 움직이기 힘들게 된 혜진이 엄마는 처음으로 어쩔 수 없이 혜진이의 비자 클리어를 대행업자에게 맡겨버립니다. 처음으로 맡긴 이 한 번이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실제로 출국을 하지는 않고 대행업자를 통해서 자기 여권에 스탬프만 찍어서 마치 출국하고 입국한 것처럼 하는 이 행위, 스탬프 위조죄에다가 위조 행사죄. 한때요, 아주 수많은 외국인들이 태국 경찰에 체포되고 국경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거리를 만들어낸 곤욕을 치르게 한 사건이었죠. 여기서 12살 어린아이 혜진이도 체포됩니다. 태국 형법 제74조 7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불법 행위를 행한 경우 벌하지 아니한다. 태국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 용어로서 표현하자면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 연령이라는 거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촉법 소년이라 해서 형사처분이 아니라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죠. 물론 요즘은 이 문제로 촉법 소년을 없애거나 나이를 더 낮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우리나라에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4세 미만이 불법 행위를 하게 되면 궁계하고 나서 방면 또는 법원의 판단으로 부모나 보호자 혹은 동거인을 소환해서 궁계하는 데 그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혜진이의 경우에 이 변호사가 혜진이가 형사 미성년자라는 점을 적절히 제기했어 위조 스탬프에 대한 문제인식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더라면 아예 초기 단계에서 훈방 조치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는 이런 주장을 하지 않은 거죠. 혜진이는 소년부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종료 후에도 이 변호사는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확정 판결받은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본국으로 추방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렇지만 혜진이의 경우에는 굳이 방콕 소재 사톤 이민국에 있는 보호소 IDC라고 하죠. 여기로 송치할 이유가 없는 보호처분 사건이었는데도 함께 대동한 태국 변호인은 이 아이를 이민청 본부로 송치하였고 혜진이는 추방 절차를 받게 됩니다. 보호처분인데 말입니다. 보호처분이 무슨 말인지 알기나 할까요? 이 변호사. 날이 저물 무렵 추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IDC, 사실상 교도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수감하게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 12살 어린 아이를. 밤늦은 시각 이민국 대령과 통화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어린아이가 유치장에 수감되는 사태까지는 면했죠. 하지만 혜진이의 강제 출국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민청 간부가 어이없다는 듯 말하더군요. 왜 굳이 여기로 데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이를 변호사가 본부로 데려오지 않았으면 굳이 출국시키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는 건데 접수되어 버린 사건이라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강제 출국 절차를 해야 합니다. 소년 사건과 형사 사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법률적 지식을 갖추지 못한 변호사가 만들어낸 정말 웃지 못할 사건. 좀 패고 싶더군요. 그놈의 변호사놈 쉐이. 에라이 싸가지 가시나보다 더 못한 쉐이 같으니라고 이놈 변호사는. 라이언이었습니다.